예, 반갑습니다. 노동시장론 2부입니다. 마지막이 되겠네요. 예,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무 또는 실기라고 하지요. 노동시장론 제4과목 2부로서 11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11번 갑니다. 임금격차를 낼 수 있는 경쟁적 요인에 보상적 임금격차가 있었잖아요. 보상적 임금정책 여러분 잘 쓸 겁니다. 아담 스미스고 영국 사람요. 1776년에 국부를 쓴 사람이에요. 나라의 국부라는 것은 검은 토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있다라고 해요. 시장경제만 잘 돌아가면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국부라 그랬어요. 검은 토지는, 재산은, 토지는 전쟁이 나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담 스미스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 중에 보상적 임금격차, 다른 말로 군형적 임금격차라고 합니다. 갑시다. 아담 스미스 이론으로 임금격차는 직업의 금전 외적 줄치고 금전 외적인 불리한 측면, 이를테면 3D입니다. 3D만 쓰면 안 돼요. 요즘 3D 많잖아요. 프린팅, 3D 아바타, 영화 3D예요. 그래서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렇게 아마 써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상쇄하여,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간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같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6개가 나와요. 요인해도 되고 내용해도 되고 절차하든 방법하든 6개. 안정성 안 동그라미 거줄 줄치요.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밑에 임금으로 집을 넘기고, 쾌적하면서 환경이 열악하다면 줄치고 밑에 불이익을 보상 줄치고요. 교육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줄치고 이자를 붙여 임금으로 해수요. 실패 가능성이 거절 후에 직업을 꺼린다면 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 임금으로 집을 줄치고요. 책임의 정도가 높다면 거절 후에 막중한 책임에 따른 일을 줄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사장 월급이 1,000만 원 넘어요. 1억이 넘는다 연봉이. 왜? 그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책임에 따르고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내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내. 그런 것도 보상적 임금격차에 들어갑니다. 의사도 마찬가지. 직업의 난이도가 높고 어렵다면 월급을 더 주라. 이를 안쾌, 교실, 책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언제 노가 안 나왔나요? 와, 제법 되었어요. 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쾌, 교실, 책난. 오케이. 해도적 임금이론요. 좀 가볍게 보셔야 돼. 이거는 꼭 나온다 하기 어렵습니다. 개봉안을 3가지요. 시카고 대학의 로젠으로서 고불에는 보상 요구를, 팽쾌에는 팽쾌, 편하고 쾌적하면 시장 임금 수준을 반영한 월급으로서 조금 덜 줘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 과정 3가지. 직다산, 직장의 다른 특성은 모두 동일하나 산재 위험도만 다르고요. 산업 위험제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월급 갖고 능력 갖고 온도 똑같아요. 뭐만 달라? 산재 위험도만 다르기 때문에 위험하면 월급 더 주고 안 위험하면 월급 덜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노산선, 노동자가 아닌 산동관련 산업안전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더 줘야지. 노정직,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성면의 위험은 대체로 다 알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폐암으로 오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일한다면 월급 더 줘야 돼. 그걸 노정직이라 그래.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자유로운데도 앉아서 일한다면 월급을 더 주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2번. 부가급여 갑니다.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주겠지요. 개별적으로 줄 수 있고 인센티브요. 단체적으로 추석 설날 보너스 나가요. 개별적 단체적 밑줄, 근로시간 외에 나가야 돼요. 근로시간으로 주는 것은 근로소득세가 나가야 되지만 3.3%요. 이거는 근로시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외에 주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사장님이 주는 부가적인 팁이라여 부가급여라 그래요. 종류 한번 따라해봐요. 유산 생태탕 주의학교, 굿. 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생생수당, 퇴직금, 주택자금대출, 의료보험제도요, 학자금대출, 교육훈련지원 및 첫쳤다면 유산 생태탕 없어요. 탕 빼고 주의 학교가 돼요. 자, 그 외에 뒤에 추석 설날 보너스, 사택 제공,
헬스 이용권, 차량 제공. 우리 회사는 있는데 다른 회사가 없다면 그건 다 부가적인 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사장님이 선호해요. 정부의 임동을 인격 규제 시 이를 회피하기 수단.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요. 왜? 이 소문이 잘 나거든요. 복지예요, 복지.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뒤에다가 써요. 4대 보험료율을 낮춤. 다 부가급여를 빼버리고 기본급을 낮추게 되면 4대 보험은 기본급에 때리기 때문에 4대 보험료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을 조세 감면으로 표현했어요. 종업원의 장기 건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이 주면 10년 건속수당 맥혀야 되고요. 아버지 산수원 회사에서 산수원 80세 돈 넣으면 버틴단 말이에요. 종업원에게 1년, 2년 이렇게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10년 건속수당 순금 10돈 넣으면 9년하고 넣을래? 10년 채우고 10돈 검 순금 받고 안 넣거나 내만 쪼잔해지네 또.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건현세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됩니다. 왜? 이거는 다 비근로거든요. 위에 근로시간 왜라 그랬잖아. 이 3.3% 안 돼도 돼요. 오히려 식권 할인권 오는 거는 50장 60장 사면 할인되잖아. 2번 식권 등 현물 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하면 실제로 근로자 이익이 돌아가고요. 우리 60세 이후에 타는 연금이나 퇴직금 노령계 수령은 세율을 떨어뜨려요. 왜? 회사 다닐 때 기본급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등을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건현세라 그래. 정리하면 임양조장, 사장님요. 임양조장, 근로자 건현세 61페이지요. 임금의 체계를 치고 여러분 체계는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임금을 주는 체계 시스템이 어찌 되어 있냐. 7자로 임금의 구성 내용이라고 해요. 월급 명세서에 어떻게 적혀있느냐가 임금의 체계입니다. 세 가지는 연공급, 건속연수 밑줄, 직능급, 직무능력 밑줄, 직무급, 직무의 난이도, 종료도, 직무평가에 밝혀진 상대적 가치 밑줄. 요 세 가지가 임금의 체계 세 가지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다가 연봉제라든지 성과급 이런 거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임금의 직업 형태이기 때문에 체계하고 달라요. 한번 따라해봐요.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연공급 조금 더 갈게요. 오케이. 13번. 연공급은 잠밥순인데요.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같은 거 용어죠. 그죠? 연년이 공이 된다요. 연공급. 1년 잘 버티면 그게 공직이 돼. 연공급. 대파 쉽지? 장점은 정지위, 정기성급으로 날이 갈수록 생활 안정. 오케이. 기. 시간이 갈수록 기속의식이 강화돼요. 여러분 9급일 때 좋겠나 5급일 때 좋겠나? 5급이 더 좋잖아요. 기속감이 강화되죠. 소속감이 높아지고 충성심, 장래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직업선호 1위가 공무원 안 들어가요. 아마 1, 2, 3년에 들어갈 걸. 왜? 장래 기대할 수 있으니까. 조직 안정화로 위 동그라미 위계질서 확립이 좋습니다. 빨리 들어온 사람이 급수가 올라가죠. 그죠? 뭐 9급, 8급, 7급 뭐 올라가잖아. 위계질서 확립이 좋아요. 군인들도 그래서 연공급을 실시합니다. 안 좋은 점 동비적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원칙이 곤란함이 동기부여 뒤에 동해라.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 잠밥순이고 복지부동 이런 말 하잖아요. 적당주의. 2번 직무선고와 관련된 비비동그라미 비합리적 인건비가 나와요. 여러분 5급, 4급, 3급 이 사무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연봉이 뭐 9천만 원 1억 1위 가잖아요. 신입사원이 볼 때는 너무 비합리적인 돈이 나간다 할 수 있죠. 비합리적 인건비요. 적당주의를 주고 비동비적. 오케이. 밑에 네모 박스요. 61페이지 가고 있어요. 연봉제의 장점. 네, 어려운 점입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나옵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성과급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미국에서 나왔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출발됩니다. 메이저는 약 110년간 역사가 있는데 지난 1년간 타율, 홈런, 방어, 수비율,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넥스트 이외에 임금이 노는 것을 연봉제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체결하고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장점, 우동임, 우수한 인재 확보 가능. 동기부여예요. 오늘 롯데 지금 야구할 텐데 5시부터요. 롯데 야구 선수 중에 투수가 스틀레일리, 마차도 이런 사람은 연봉 많이 주면 오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 확보 가능요. 직무 동기 부여가 되고요. 임금 관리가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용이해요. 우동임 잡았나? 단점은 위에 사장,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고 위에요. 사기자 우려. 왜? 연봉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연봉이 떨어지면 사기자 우려가 있어요. 3번 우리나라 전통적 고유의식인 장유요소라든지 장동그라미, 선임자 우대 원칙이 있는데 일 잘하는 거에 따라 연봉제 능력에 따라 주게 되면 이거는 이런데 갈등이 예상됩니다. 자, 그 외에 3개 더 씁시다. 갑니다. 고한제도요. 고한제도는 오버페이스 할 수 있어요. 네 번째요. 태업 발생. 연봉이 떨어지면 태업이 나타나요. 고의로 불량품을 만들어내요. 태업은 프랑스의 사보타주와 같아요. 남학신. 그 다음에 불량품 생산하여 제가 연봉제의 단점은 6개로 불렸어요. 위사장, 고환제도 우려, 오버페이스, 태업의 발생, 고의로 불량품, 또 성과급을 할 때 안에 불량품을 넣을 수 있어요. 태업은 프랑스의 사보타주. 연봉이 떨어지면 나도 월급 적게 주니까 니도 못 먹어라 하는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태업을 일으키기도 해요.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 14번 체크하고 놓을 되었는데 작년에 3회 나왔군요. 임금 하방 경직성입니다. 갑니다. 의미 일정한 임금 이하로는 노동을 공급하지 않으려 하고 한 번 올라간 임금은 어떠한 경제 여건에도 이거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도요.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경향을 임금 하방은 심리적으로 경직되더라. 심리입니다. 심리에 경직이 되더라. 그 이유는 영향요, 맹목임금 합해 한상요. 맹목임금은 우리 처음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에 니한테 300만 원 줄게 하면 그게 내 눈에 본 맹목, 밝으면 눈목자는 아니에요. 한자로는 눈에 보이는 임금이 봤단 말이에요. 그 한타지를 가했어요. 나는 30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라는 생각을 가했기 때문에 왜 떨어져? 내 심리적으로 유연하지 않아요. 이거를 경직되어 있다고 하지요. 노동자와 사용자는 장기 건속의 장동그라미, 가면 갈수록 노하우, 스킬 이런 것이 다 좋아지는데 장기 건속 계약으로 높아져야지 왜 늦어져야 이 심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강력한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설마 우리 노동조합장이 임금을 하락시키겠나? 그래도 우리 노조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의 역선택 줄치고 역선택에는 우수한 근로환경보다 임금, 우리 근로자는 돈을 선택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선택하고 사장님들은 근로환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임금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안 돼. 이를 명장강로라고 합니다. 명장강로요. 하나 더 쓴다면 최저임금제 실시도요. 임금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오케이. 가운데 표요. 뭘 구하라고요? 우리 1차에 실질임금을 구하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단답식으로 2차에도 문제 놓을 수 있어요. 아까 누가 질문하던데 1차에 놓은 것이 2차에 놓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놓습니다. 그래 놓은 게 너무 많아요. 1차 사지선다 중에 하나 빼고 3개를 쓰라 한 적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문제죠. 여러분 실질임금 공식은 따라해봐. 명소, 분자의 명목임금 넣으면 됩니다. 분모에는 소비자 물가에서 꼬박이 100을 해야 돼요. 사실 꼬박이 100 하면 뒤에 율을 넣을 때 100을 하는데 이거는 100을 율이 안 들어가도 100을 하기 때문에 문제 놓은 거예요. 명소 꼬박이 100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표에 명목임금 4개 형광펜 130, 140, 160, 186 소비자 물가지수요. 두 번째 칸에 90, 100, 115, 125 형광펜. 그럼 분모의 분자의 명목임금 분모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어서 꼬박이 100 하면 09년에는 144.44가 나와요. 12년도에는 140이 나와요. 15년에 난조해봐 139.13이 나와요. 18년도에는 144가 나와요. 이게 1차 때 실질임금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144.44, 144, 140, 139, 13 이거 문제 푼 적 없나? 1차 때 1차에 나와요. 이거 1차에 이 표 찾기 쉬워요. 표 그대로 있어요. 접었네 마 이런 문제는 아예 접고 넘어가면 돼. 1차에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것은 2차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하여 꼬박이 100 하면 실질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임금제에 의한 적정임금 상승률인데 작년 4에 나왔어요.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 생산성 임금제에 대해 적정임금 상승을 구하라면 1번 총 생산량을 돈으로 구해. 2013년은 100개 곱하기 10원 1000원요. 2014년도에는 120 곱하기 10원 1440원요. 이런 평균 생산량을 구하려면 거기에다가 나누기 종업원 수를 나눠 2014년 종업원 수를 나누면 25원요. 63페이지 위에 두째 줄 2014년에 1440원을 종업원 수 몇 명? 50명을 나누면 28.8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임금이 25원이고 생산성 임금제에 의한 개연별 생산량 늘어난 것은 28.8원이니까 25원분의 28.8 빼기 25원 하면 임금 변화를 넣고 유율하면 곱하기 100. 그러니까 밑에 동그라미 3분의 공식 그 계산하면 15.2%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또는 2015년도 넘어갈 때 적정임금 상승률은 15.2%로 하면 됩니다. 필립스 곡선 설명은요. 갑니다. 실업률 동그라미, 물가 동그라미. 실업률과 물가는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잠시 보면 실업률과 물가입니다. Y축이 뭐냐면 Y축이 여기 종축입니다. 여기 물가예요. 물가. X축이요. 행축요. 이게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인데 물가와 실업률은 반비례한다. 이러면 그것을 한 70% 맞춰한 거예요.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가 내려가고요. 실업률이 떨어져 호갱기면 물가가 올라가요. 다 월급 타니까. 반비례합니다. 요거요.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반비례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그럼 남자들은 이걸 구제해야 돼요. 실업률이요. 전업주부님들은 이걸 잡아줘요. 이걸 경제정책, 경제부총리든 경제참모든 청와대에 해야 할 토끼 두 마리, 실업률을 잡고 물가를 잡는 것이 경제정책인데 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론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 우측으로 가려면 방법은 물가가 올라간다 1번, 실업률이 높아진다 물가가 올라가면 1이 올라가니까 결국 이게 1로 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거예요. 세 번째는 쇼플라이 쇼크라이어. 국제 유가가 상승되면 어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재고가 많이 나니까 사람이 실업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반드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빠지게 되죠. 그럼 그래프 우측으로 가요. 베브리지 곡선은 너무 안 놓은 바 지금 빼고요. 첫째 한번 동그라미다. 종결원 수마요. 베브리지 곡선 종결원 수마요. 시대고시 책 보고 종결원 수마가 무슨 말인지 안 쓰면 안 돼. 베브리지 곡선은 1958년 매사추세츠 교수님인데 필립스 곡선이 나올 때는 좀 죽어 있었지만 최근에 노벨상 받은 이후에 베브리지 곡선 주목될 거였어요. 종결원 수마입니다. 1차에 놓은 적이 있어요. 16번. 아래 각 실업에 대하여 내용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세 가지만요.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마찰적 실업은 유일한 자발적 실업이에요. 신규 전직자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직업정보 밑줄 원인입니다. 여러분 실업은 원인과 대책을 봐야 돼요. 직업정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죠. 대책. 직업정보를 정보 제공을 해야 돼요. 직업정보 효율적 제공 밑줄. 직업안정기관요. 부산고용센터입니다. 강하여 직업정보 제공 좋네요. 시설의 확충력, 구인구직 전산망 줄치고 워커넷. 이렇게 하면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어 여 갈까 저 갈까 마음의 마찰을 없앨 수 있습니다. B회사 갈까 C회사 갈까 그 마찰을 정보 많이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끝. 2번요. 경기적 실업은 유일하게 수요 부족 형광펜. 원래 실업의 종류는 7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수요 부족이 없어지는 실업은 불경기입니다. 경기적 실업요. 동그라미 1번. 경제순환상 불경기 밑줄. 여러분 불경기는 상품이 안 팔려요. 그걸 상품 수요 부족이라 그러고 상품이 안 팔리면 사람을 안 뽑아요. 그걸 노동 수요 부족이라 해요. 상품 수요 부족, 노동 수요 부족, 이리저리 수요 부족이라 유일한 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만 말하고 그 외에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책을 보면 경기를 살리는 것이 대책인데 정부의 재정검증 주시를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 공공근로사업 등의 고용 창출 사업,
교대 근무제도, 연장 근무 등 근무제도 변경 등을 활용합니다. 그 외에 신공사 중 되어 있지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신산업의 육성, 공공근로사업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예소시 투자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사업의 육성. 아마 밑에 자막으로 나올 것 같아요. 세 번째 구조적 실업 갑니다. 구조적 실업은 두 자로요. 사양 또는 셔터라 그래요. 사양 셔터 산업. 내 기술이 이미 퇴보해 버렸어요. 신기술이 없는 거죠. 갑니다. 산업 구조 변화 구조줄 치고 사양 산업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실업인데 대책은 교의산,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 이주지원금 2,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밑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적 차이 좀 넣으셨습니다. 거의 체크하고요. 저는 이를 마구마구라고 합니다. 공통점. 예비고사, 예 동그라미. 공통점 예. 예측만 잘해도 실업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마찰 실업은 퇴직 예고자라는 게 있거든요. 빨리 퇴직 예고하면 탐색 기간을 길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 실업은 뭐예요? 산업구조 변화 예측이 있잖아요. 예측, 구조 예측. 그래서 두 개 다 빨리 예측 전망만 해도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수요 부족은 뭐라 그랬지? 경기적 실업. 그러면 마구마구 두 가지는 수요 부족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를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그래요. 공통점 예비고사 예비. 차별점은 왼쪽이 자발적, 오른쪽은 비자발적. 왼쪽은 일시적, 오른쪽은 장기적. 왼쪽은 원인은 정보 부족, 탐색 과정에서 일어나고 오른쪽 사양 셔터 산업. 그 다음에 공석이 있어도 정보가 없으면 나타나고요. 마찰은 구조적 실업은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 오케이. 17번요. 놓으셨습니다. 실망 노동력 효과와 부가 노동력 효과요. 갈로 안에 결론을 잘 잡아야 돼. 실망 노동력 효과는 실망은 빼기. 실업률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죠. 가봅니다. 실업자 중 일부가 두 개 다 공통점은 불경기에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 줄치고 불경기.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활동을 포기 줄치고 대학원 진학.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취업이 안 되죠. 대학원 진학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감소합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면서 노동급 축에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률도 감소하고 원래는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되는 현상을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해요. 이번에 부가 노동자는 부가 줄치고 더하기, 뭐 실업률이 더하기 더 증가되고 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는 거죠. 두 개 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1번에 더 강력합니다. 경기가 후퇴하여 줄치고 불경기, 가구주 아빠요. 아빠가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전업주부나 그 집 아들, 큰아들, 누나, 장남, 장녀가 지금까지 구직 활동을 하자고 있는 가구원을 이를테면 이거를 제2 노동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휴학을 하고 학생이 취업활동에 나서게 돼요. 원래는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일할 의사가 없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경기에 아버지도 잘리는 그런 경기라 취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갈로 안에 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는 현상을 노동자가 늘어났다요? 부가 노동자 효과라고 합니다. 오케이. 잘하고 계시고요. 65페이지 다 돼갑니다. 이제 한 두 문제 남았네요. 노동조합의 유행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기시대의 문제죠.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차에 1차는 나왔고요. 한번 따라해보죠. 직업별, 다른 말로 직종별이라고 그래요. 산업별, 기업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노조는 아직까지 기업별 조합이 한 70% 이상 될 겁니다. 직업별 조합은 동종의 직종류, 동종류. 이를테면 직업상담사끼리, 의사끼리, 약사끼리, 유치원 하원장끼리, 한유총녀 이런 것을 직업별 조합이라고 해요. 대장간끼리. 가장 먼저 만들어진 노조가 직업별 노조예요. 산업혁명의 연구 18세기요. 대장간 노조가 처음으로 노조의 시초라 그러지요. 동종의 직종, 동종의 직업을 같이 하는 굿. 이런 숙련 근로자가 비숙련자가 들어오는 걸 배타하기 위하여 배타적 독점적으로 만드는 가장 먼저 발달된 노조를 직업별, 직종별이라고 그래요. 산업별은 볼 거 없다. 동종의 산업하면 끝. 금속산업, 섬유산업, 끝. 두지를 거대한 조직 줄치고 맘모스 조직입니다. 커다란 압력단체 줄치고
기업별 조합은 씁니다. 141로요. 한 회사 안에 있는 하나의 노조를 기업 안에 있다. 기업별 조합이. 이건 다 들어가요. 종단적. 동아대학교 안에 있는 교직원 기업별 조합은 교수, 교직원, 미학원, 경비 아저씨 다 들어가. 이런 거를 종단적 조직이라 해요. 한 회사가 단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별 조합이 많아요. 외로이 쌓는 거죠. 동일 기업들 치고. 우리나라의 주된 조직 형태는 한 회사 안에 한 노조로서 홀로 서기하고 있는 노조가 대부분입니다. 세 가지는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오케이. 18번요. 나올 확률 높습니다. 노동조합은 다 똑같은 노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가게 운영을 달리하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경향에 있어서 강제샵, 가게조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지. 오픈샵, 클로즈드샵, 유니언샵, 에이전시샵. 시작. 그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에 사용자 신규 채용 내모 이게 잘 생각 안 난다더라. 오른쪽에 노동조합 가입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 따라해봐요. 사용자 신규 채용, 노동조합 가입 이 기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오픈샵은 개방적 노조라고 그래요. 누구나 뽑을 수 있고 노동조합 가입도 자유예요. 오픈샵은 사장님이 노조 탄압 시에 많이 활용됩니다. 자유라서 그래요. 클로즈샵은 조합원만 뽑을 수 있고 노동조합장한테 각서 쓰고 와야 돼요. 서약서요. 나 들어오면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노동조합이 그래서 돼야 돼요. 클로즈샵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적 금지입니다. 클로즈샵은. 두 번째요. 유일하게 항운노조만 대한민국에 그 포항 항운노조, 부산 항운노조, 인천 항운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만 유일하게 항운노조만 클로즈샵으로 인정됩니다. 여러분 선박을 오르고 내리는 것은 그 항만의 하역 작업상 노동조합장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하에 선박이 들어오고 나오고 컨테이너 내리고 올리고 하려면 노동조합장 힘이 쉬어야 돼. 사장님보다 더 힘이 쉬어야 돼. 그래서 여기 항운노조는 클로즈샵으로 운영하고 이런 데는 세 번째 완전 비탄력적을 지향해요. 노동조합장 힘이 세요. 모집 채용 해고를 노동조합장이 지고 있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다. 우리 노조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유니언샵은 우리나라 법적 허용인데 누구나 일정 기간 내 이때 일정 기간은 단체 협약서에 적혀 있어요. 입사하고 난 뒤에 몇 개월은 근무하고 몇 개월부터 노동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위에 1, 2번을 합쳐서 유니언샵이래. 오픈샵, 클로즈 합쳐서 유니언샵이라고 그래요. 에이전시샵은 대리샵인데 누구나 회사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직원이든 비조직원이든 노조원이든 아니든 조합협의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체크 오브 시스템이라고 그래. 원천정 수당한다 그러지. 월급에서 까가지고 에이전시들을 보내주고 에이전시들은 1년간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사장님과 단체 교섭을 하고 임금을 올려주는 대리샵이라고 그래. 에이전시샵. 밑에 오픈샵, 클로즈샵, 유니샵, 에이전시샵 정리해놨고요. 넘기고요. 노동조합의 경제적 조합주의를 지고 노동조합은 조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국민적 이런 조합이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국민적. 경제적 조합에는 경제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1번에 비적대적의 비동그라미, 2번에 첫자 단 동그라미, 3번에 정치로부터 독립. 저는 이를 비단정이라고 그래요. 노사관계를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단체 교섭을 허용한다. 정치로부터 독립요. 맞네요. 왜 정치적 조합 쪽에 있으니까. 비단정. 오케이. 밑에 산업별 임금격 차이 원인 세 가지입니다. 2019년 3회 6점으로 나뉘어 놓을 수 있습니다. 66페이지 밑에 하단의 그래프요. 밑에 하단은 네모요. 노노집 동그라미. 산업별 위에다가 써봐요. 반도체라고 써봐요. 그 옆에다 농업이라고 써봐요. 그럼 반도체로 부동을 표시해봐요. 반도체와 농업 중에 어디가 임금이 높아요? 반도체요. 왜요? 노노집, 노동 생산성이 잘 납니다. 농업은 1년제 농사니까 1시간에 뭘 못 만들어내요. 반도체는 다르잖아요.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요. 세 번째는 산업의 집중도라요. 독점 가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는 독점 가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를 노노집이라고 하죠. 19번 갑니다. 노동조합의 파급효과, 이후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파급, 이업 두 개 중에 하나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파급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파 동그라미. 채부라미가 파라고 웃으면 채미 밑으로 튀어요. 무슨 말이냐? 비조직 부분의 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직 부분에서 노조가 있는 데서 파업함에 따라 비조직 부분의 임금, 근로자들이 내몰려서 비조직 임금이 하락하는 거죠.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파급효과.
파업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을 파급효과라 그래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 부분에서 줄치고 노조가 있는 데서 파업하지요. 산재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데 그 결과 실업된 노동자가 어디로 내몰려? 옆에 비조직 회사로 내몰려. 비조직은 노조가 없는 회사. 그 비조직 부분 회사에서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을 파급효과라 그래요. 이러한 파급효과가 강해지면 노동조합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직 부분의 임금 인상이 비조직 부분 노동자를 2차 노동시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파급효과 결과는 빈부라든지 소득격차를 증가시키고요. 이중노동시장을 촉진하는 것이 파급효과입니다. 왜? 노조가 있는 회사는 임금이 올라가고 노조가 없는 사람은 노동공급자들 내에 물려서 호시탐탐 기존 취업자의 임금을 압박하기 때문에 비조직은 임금이 떨어져요. 대기업은 임금이 올라가고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은 임금이 떨어져서 임금격차를 더 내는 것이 바로 파급효과이기 때문에 결론 잘 잡아. 비조직 부분의 임금 하락. 안 좋은 회사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위의 효과는 반대입니다. 위에 동그라미. 위를 하살표. 위는 비조직 부분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가보자. 노조 비조직 부분 사장님이 노동조합의 잠재적 조직 위협 동그라미. 그래서 위협 효과예요. 위협에 의해 비조직 부분 임금을 올려줘버려요. 비조직 부분들은 노조가 없는 회사 영세기업이에요. 노조 조직을 예방하기 위해 노조가 결성되지 않도록 미리 동그라미. 미리 임금 그 이상을 올려줘버리죠. 이게 강화되면 빈부격차는 감소하고 이중노동시장은 완화된다. 오케이. 밑에 종업원 경영 참가제도 세 가지요. 종업원에 주식을 준다. 종업원 지주제도요. 판매 금액이 좋아지면 그걸 N분의 1에 나눠준다. 스캔놈 플랜요.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그거를 N분의 1의 성과로 나눠준다. 럭커 플랜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는 뭐예요? 매출액 빼기 매입액이에요. 우리 회사에 물건이 100원 들어가 150원에 팔렸다면 150원 빼기 100원요. 우리 회사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한 가치는 50원이 돼요. 이 50원을 N분의 1에 하여 나눠주면 그 럭커 플랜이 됩니다. 세 가지 따라해봐. 종업원 지주제도, 스캔놈 플랜, 럭커 플랜. 이것을 종업원 경영 참가제도로 합니다. 오케이. 노사관계 중에서 나올 확률 한 4% 정도 돼요. 10% 중에. 제1차 관계, 경영대 종업원 관계, 개별적 관계, 생산 측면에서는 협조, 종속적 관계이면서 경제적 관계입니다. 이것이 제2차적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경영대 노동조합의 관계고 개별에서 집단으로, 배분해서 이제 대립으로, 종속 예하에서 대등 관계로, 월급 받는 경제적 관계에서 하나의 노동조합 사회단체거든요. 사회적 관계로 이렇게 1차이면서 2차라고 하는 캡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성에 놓게 된다라고 하여 그 1차부터 한 3-4가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네. 오케이. 라스트 퀘스천. 노동시장론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의미 있게 이어놨기 때문에 봐주실 선진국 줄치고 독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후진국에 씁니다. 소말리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을 옆부꾸리. 자, 임금이 선진국이 높아요. 그 이유를 써봐라 하는 거죠. 이것도 2019년 전에 나왔네요. 19년 이후는 한 2년간 안 나왔어요. 노계물 동그라미. 따라해봐요. 노계물. 노계물입니다. 아까 노노집은 뭐래? 노노집은 66페이지에 산업별 임금격차는 노노집. 이거는 노계물. 1번은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그 66페이지 밑에 네모도 노동 생산성이 나왔잖아요. 노동 생산성은 똑같은 시간에 많은 수와 하이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별로 임금격차가 나고 이 선진국도 마찬가지. 읽어볼게. 선진국은 노동 생산성이 후진국보다 달라요. 생산성이란 똑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인데 선진국은 교육 경영 효율성과 효과적인 분업체계, 투입부, 생산부, 포장부, 보다 많은 자본주의 활용과 생산 공정의 과학적인 관리 등으로 보다 높은 생산성 밑줄. 그래, 한 시간에 생산성이 다르니까 월급 높아야죠, 선진국은. 2번, 기술 및 지식의 격차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국가 간 소득 격차를 기술 및 지식의 격차로 제시해요. 즉, 선진국 사람들은 교육, 훈련, 정보 형태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는 8자 밑줄 풍부한 숙련 노동력을 갖추고 대다수 국민들 학력도 높고 하여 숙달된 사람들이 많아요. 풍부한 숙련 노동력을 갖추고 있기에 풍부하지 못한
비전문가가 많은 그런 후진국보다는 임금이 높을 수밖에. 세 번째, 저는 3번이 중요하다고 봐요. 물가의 차이. 선진국은 서비스 가격이 후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는 높은 물가로 이어집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물가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므로 기업은 높아진 물가 반영료. 여러분 회사가요 높아진 물가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임금이 나가야 거기에 붙어 있어요. 종업원들이. 물가가 높다는 것은 월급이 높다는 거예요. 물가가 높다는 것은 그 국민들이 버텨낸다는 거예요. 자동차 값이 비싸면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월급이 나가야 돼요. 물가가 높다는 것은 월급도 그만큼 맞추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반영하여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뒤에다 하나만 씁시다. 아무리 급해도. 근로자는 생산자이면서 그 회사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우리 근로자는 그 회사 물건을 만들면서도 그 생산된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이죠. 근데 그 근로자에게 월급을 적게 줘봐. 그래서 물건을 팔겠나 안 팔겠나? 재고가 쌓이고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럼 그 근로자에게 차를 살 수 있도록 월급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도 돌고 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물가라는 것은 일본도 물가가 높고 독일도 높고 미국이 높잖아요.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은 거기에 맞는 월급이 지탱할 수 있도록 월급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물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노동시장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